274쪽을 보실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런데 이 갑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 피상속인의 의미는 상속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피는 수동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당한 사람,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피상속인은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포괄이라는 뜻은 전부라는 뜻이고요. 승자는 이을승자, 계자도 이을계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이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상속. 이때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면 A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포괄승계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A를 포괄승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포괄승계와 상속은 같은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포괄승계가 상속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괄승계 안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상속도 포괄승계 안에 들어가고 포괄유증도 포괄승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합병 이런 것들도 포괄승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승계 즉 전부 다 권리가 넘어가는 거 상속도 있고 포괄유증도 있고 뭐 합병도 있고 그래서 포괄승계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포괄승계가 그럼 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민법에서 하셨죠? 어느 시점입니까? 네?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상속 개시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에요. 뭐 같은 뜻입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사망 시 요 A는 상속인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얼핏 되셨나요? 그러면 이 A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겠죠. 맞습니까?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상속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죠? 전세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요 A는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니까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 주체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부위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에서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A 그리고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될 겁니다. 이를 상속으로 인한 등기 또는 상속 등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등기 명의가 누구에서 누구 명의로 넘어가는 겁니까? 갑에서 A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A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네? 갑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등기 의무자는 존재합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상속 등기는 당연히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단독 신청. 등기 원인은 상속,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갑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요 갑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비상속인. 그러면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그러면 요 A는 상속인이 될 테고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면 A는 상속인이지만 포괄 승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A는 포괄 승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일단은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갑이 사망하게 되면 요 A는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등기도 갖춰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A 등기원인은 상속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승계하는 거니까 A는 소유권도 취득하고 뭐도 취득할까요? 이것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맞아요. 그래서 이 A는 소유권도 취득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와? 상대방과.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야. 소유권 이전을. 등기원인은 뭐죠? 매매.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하지 않고 구태여 을 이름으로 등기할 거 이렇게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매매. 이렇게 등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요? 어차피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인이 곧장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불러요. 즉 이 등기를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쓸데없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갑의 이름에서 곧장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있죠.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쪽은 상속 등기 신청. 이렇게 하는 것을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권리변동 과정은 갑에서 A로, A에서 을로 넘어갔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절차가 들어가니까 곧장 이렇게 등기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뭘까요?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허용을 합니다. 명문으로. 되셨을까요? 네,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오른쪽에 밑에 건 나중에 보시고요. 2번에 대위 신청을 보겠습니다. 대위 신청. 대위 신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자 대위 신청만 볼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상속 등기 신청. 이걸 뭐라고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완전히 다른 겁니다. 되셨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매도인 갑은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왜?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요 을에게는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채권자가 존재하는데요. 요 A가 채권자라고 한다면 요 을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채무자는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요 A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죠. 그래서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때 요 을과 A를 비교해 본다면 누구를 더 보호해 줘야 될까요? 우리 법은 A를 보호해 줘야 된다. 왜요? 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걸 안 한 거니까 이게 위법행위예요. 따라서 채권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해야 될 요 등기 신청을 대신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 신청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근거해서 신청하는 채권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채권자 고유의 권리인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근거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지만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될까요?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면서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요. 등기 신청 정보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채권자. 근데 등기부에는 누구의 명의로 등기가 된다고요? 채무자.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원칙에 해당될까요? 예외에 해당될까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당사자는 갑과 을이 당사자예요. 그런데 채권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신청이에요. 예외적인 신청이니까 그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채권자 A는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는 보전되는 권리, 보호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채권자의 채권은 보호되겠죠. 그래서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에게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대위 권리라고 부릅니다. 대위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등기 신청권이 대위되고 있죠. 피대위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세 번째,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분리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불이익. 맞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불이익은 누가 갖는 걸까요? 등기 의무자가. 맞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등기 의무자는 갑이죠. 얘가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왜 대위 신청할 수 없느냐면 채권자가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까요? 갑의 이름으로. 왜냐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으로 등기가 바뀌게 되면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때 이쪽에 있는 채권자는 구태여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지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대위 신청의 요건인데요. 민법에서의 대위 신청의 요건과 우리 등기법상의 대위 신청의 요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민법에서의 피보전 권리는 특정 채권이어야 돼요.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채권자의 채권은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민법과 등기법의 요건의 차이점입니다. 민법은 민법 시간 하실 테고 우리 등기법을 보시면 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보를 위해서 대위 신청은 무조건 허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또는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 관계없이 채권자는 대위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민법과의 차이점이에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이 등기 신청은 요 등기는 여기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강제 집행하는 단계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런데 표제부 등기도 표제부 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하죠. 표제부 등기도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대위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 이 표제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의 등기를 중성적인 등기라고도 불러요. 왜?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성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없죠. 표제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권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사실의 등기인데 이걸 중성적인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무슨 등기는? 표제부 등기는. 원칙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표제부 등기도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거는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사적자치 원칙상 일부 매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거 조문도 있어요. 민법에 담보책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들어보실 건데요? 네? 했죠? 작년에 한 거 말고 올해 했어요. 네. 담보 책임이 일부 매매가 있어요. 담보 책임에. 네.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매매는 가능해요. 우리 등기 민법에서도 허용하고 사적 자치 원칙상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이거 지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은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전부로. 이걸 전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쪼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걸 분필이라고 하는데 이 매도인 값은 이걸 전부로 바꿔줘야 되니까 등기소에 가서 분필 등기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값이 분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 채권자는 이걸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분필 등기는 표제부 등기일까요? 갑골구 등기일까요?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표제부 등기예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도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걸 전부로 바꾼 다음에 이제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이전 등기. 맞아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도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중성적인 등기도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전혀 안 되실까요? 아니 얼핏 얼핏은 이해되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대위 신청이 허용되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등기 의무자 그리고 얘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을은 등기 의무자 그리고 병은 등기 권리자로서 이 등기를 또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돼야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때 갑은 등기를 신청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이 차일피일 미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의 등기 신청권을 요 병은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보죠. 병은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을은 채무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리고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 을명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등기 권리자 아닙니까? 불리한 등기 아니죠. 따라서 이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까요?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이제 을과 병은 이 등기 신청을 통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 신청과 이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동시에 신청한다면 등기관은 좋아할 겁니다. 왜 두 번 할 일을 한 번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왜? 별도의 등기 명인의 별도의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하나 더. 병은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4명 나오는 거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민법에서는.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의 소유권은 정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맞아요. 이때 이 정은 요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또는 채권자가 또 한 번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 또는
채권자의 대위 신청이 가능한가? 따져보자. 요 정은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채권이 있죠. 또한 채무자 병은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대위 신청권도 등기 신청권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 등기를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걸 통해서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대위 신청의 대위 신청도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위 신청의 대위 신청도 허용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의 95%예요. 물론 5%는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얼핏 이해만 되시면 돼요. 얼핏. 이것도 두 번째 하는 거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십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78쪽을 보시면 3번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죠.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하나예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민법에서 대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죠.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 대리는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걸 대리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 즉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을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대금도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우리 민법에서 허용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 신청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해요. 대금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만 대신하는 거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통해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지를 않아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셔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 다음 시간에 민법에서 이 대리를 조금 익숙해지시면 4월 달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걸 보실 건데요. 지금 우리 등기법은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민법 지식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민법 지식이 거의 백지인 상태여서 당연히 어려우셔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이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민법 지식이 올라갈 때까지 등기법 강사가 기다릴 수는 없죠. 기다려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서 등기법은 시간상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좀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다만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점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네. 4월 달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 참.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그래도 이런 그림은 참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맨날 그리니까. 그렇죠.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매수인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 갑과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인데 맞을까요? 공동 신청이 원칙일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되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될 겁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이 신청 정보에 있는 내용을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요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에 옮겨 적게 돼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를 실행한다. 그럼 여기 내용이 여기 옮겨 적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옮겨 적은 다음에 등기관은 여기다 옮겨 적은 다음에 자신이 등기 기록에 옮겨 적은 내용과 신청 정보에 요 기록된 요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이를 교합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요.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은 다음에 자신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기록 내용과 신청 정보의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됐는지를 따져보는 거. 교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옮겨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교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합 처리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 옮겨 적기 전에 먼저 신청 정보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정보는 갑과 을이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첨부하는 겁니다. 이를 첨부정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인은 신청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도 첨부해야 됩니다. 이를 첨부정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첨부정보를 통해서 신청 정보의 내용이 확인이 되면 여기다가 옮겨 적는 것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불러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이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이 내용이 확인이 되면, 즉 증명이 되면 옮겨 적는 것이고 증명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등기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확인이 안 됐을 때 등기소에서 갑과 을을 등기소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형식적 심사가 아니겠죠. 이건 실질적 심사가 될 겁니다. 신문할 수 있다면. 그런데 등기관은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따져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단지 이걸 가지고 확인이 되면 옮겨 적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거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불러요.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에 두 기관밖에 없어요. 법원, 수사기관. 이 등기관은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하 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등기관은 각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각하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각자는 무릎각자입니다. 무릎각자. 그리고 이 하자는 아래 하자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여기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건방진 놈들이죠. 이렇게 이상한 용어는 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 이를 각하한다, 각하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거부 결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용어도 있는데 거부 결정.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부 사유. 그래서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를 확인할 때 29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으면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등기부에 옮겨 적은 다음에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교합 처리까지 하는 겁니다. 교합 처리까지 끝나면 등기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얼핏. 그러면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각하 사유는 몇 가지가 있냐면 11가지가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쭉쭉쭉 가서 제11호까지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호는 뭐냐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서울시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서울시 안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이거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렇겠죠. 이걸 관할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애당초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벤틀리 자동차 4억 5천 주고 샀어요. 아, 진짜는 아니에요. 네, 그냥 예로서 4억 5천을 주고 벤틀리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4억 5천짜리는 사실 일산에 가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일산에 가면 그것도 좋은 아파트 살 수가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그러면 이 자동차 아파트 한 채 값이니까 제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겁니다.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요? 등기시청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왜 등기시청 사건이 아닐까요? 동산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세 번째는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제11호 대장에 등록된 내용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부동산 표지사항은 대장과 등기부 양쪽에 기록이 될 텐데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 지적공부. 맞아요. 그럼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데 지적공부와 대장과 등기부 표제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서로 다른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여기 11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 기록을 해버렸어요.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등기관이 실수해서 또는 뒤로 돈을 좀 받고서 일부러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력이 있느냐,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관할을 위반한 등기, 보통 서울에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서울 쪽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산 쪽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를 했다면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그쪽 그 토지 주변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야 되죠. 부산에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부산 쪽에 있다는 걸 등기부가 상상할 수도 없죠. 따라서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시기능이 절대로 인정되지를 않아요. 벤틀리 자동차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것도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위반돼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는 하자가 너무 크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자가 너무 커서 공시기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을 절대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예요.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인 등기를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그냥 알아서 지워야 됩니다. 집권으로 말 써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등기해 주죠. 말소 등기도 원칙은 신청에 의한 말소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등기는 동시기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해버립니다. 왜? 효력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등기니까. 맞아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말소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걸 외워두시면 판례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평가합니다. 즉 하자가 굉장히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자가 작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진 절차 과정상의 작은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부여로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부여도 아닌 것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시기능이 인정되니까. 또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당연부여가 아니라는 뜻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부여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유효일까요? 공시기능이 있을 때는 유효가 될 테고 공시기능이 없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갖고 판단하느냐?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럼 실체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의무보다는 권리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관계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건 실체관계의 부합. 따라서 유효.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 이런 뜻이에요. 이때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갑은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대단한 재산이죠. 100평짜리니까 한 1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지가 모은 건 아니고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갑은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근데 갑이 좋지 않은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3시 정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도 항상 만취된 상태에서 현관문을 발로 한 뻥뻥 차면서 들어와요. 참 웃긴 놈이죠. 부럽긴 한데. 그래서 요 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한 번만 더 새벽 3시에 술 먹고 현관문 발로 뻥뻥 차고 들어오면 이 아파트 너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휴대폰 딱 켜서 녹음까지 해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체결된 걸까요? 조건부 증여가 체결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조건부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한 달 동안에는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한 달 후에 문제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에 또 똑같이 현관문 발로 뻥뻥 차면서 필름 끊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된 걸까요? 성취가 된 겁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조건이 성취가 됐으니까 증여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문제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미쳤나요? 해주게. 그렇죠. 그래서 열받은 이 을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갑의 인감을 가져다가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갑의 도장을 빼내서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위임장 같은 거 위조해갖고 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는 첫 번째, 관할을 위반했나요? 위반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 안 했죠. 관할을 위반했던 얘기 안 했죠. 두 번째, 아파트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갖고 판단할까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유효 무효를 판단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부합하는 등기예요. 왜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죠.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하자는 있지만 유효합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내주차해야 되겠죠. 맞아요. 내주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도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네,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위임장 위조. 뭘까요? 사문서 위조. 요즘 그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님 때문에 이 사문서 위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범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문서 위조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무거운 범죄예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회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보는 겁니다. 요게 형량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라는 엄청난 범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너 이거 가져갈래? 아니면 깜방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을이라면 깜방 갈 건가요? 이거 꿀꺽 할 건가요? 네? 저 같으면 100억인데 어차피 이거요. 우리나라 분위기상 조모 교수님 분위기상 이거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은 안 나올 거예요. 무거운 범죄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돼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집행유예 받고 100억 꿀꺽 할 것 같아. 노후가 편할 테니까. 어차피 깜빵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조모 선생님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시에서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이게 우리 중개사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얼핏 되셨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이걸 볼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나키스트라서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 근데 조 선생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이긴 한데 뭘 하다가 이거 이제 뭘 볼 거냐면 신청 정보를 볼 거고요. 첨부 정보를 볼 겁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책을 보시면 279쪽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신청 정보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작성 방법이 있는데 원칙 1건 1신청주의 또는 1건 1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건 1신청주의는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전산등기부로 바뀌었죠. 전산등기부는 용어가 약간 바뀌어야 돼요. 1건 1신청 정보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1건 1신청 정보의 원칙. 등기신청 사건이 2건이라고 한다면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몇 건을 제공해야 될까요? 2건. 등기신청 사건이 10건이라고 한다면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몇 건을 제공해야 될까요? 10건. 이게 바로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 등기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이 동일한 거래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동일한 같은 거래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면 그 10건을 다 신청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거래로 본다면 이때는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이 하나의 거래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또는 그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이
관련된 거래라고 한다면 서로 관련된 거래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일괄신청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원칙은 등기시청 사건마다 그 신청 정보를 따로따로 등기소에 제공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등기신청 사건이 동일한 거래이거나 또는 서로 관련된 거래라고 한다면 그때야 다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 없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일괄신청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요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일괄신청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괄신청은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괄신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는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는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동일한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예를 들 거고요. 두 번째 일괄 신청은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관련된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서로 관련된 거래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쪽을 먼저 예를 들죠. 이쪽을. 이건 토지입니다. 토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도 갑이에요. 이때 을이 요 갑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을은 바보가 아닌 이상 건물만 매입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도 같이 매입해야 되죠? 토지도. 만약에 건물만 매입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간법지.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지만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그럼 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철거될 것을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을은 뭐도 매입해야 될까요? 토지도 매입해야 되겠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추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 등기소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와 건물은 갑과 을이 같은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거래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같은 거래로 볼 수가 있으니까. 따져보죠. 관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겠죠. 등기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겠죠. 등기 원인은요? 같은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는 가끔 출제되는데 이제는 안 나와요. 지금 출제되는 건 이겁니다. 새로 들어간 거. 여기서 관할이 동일할 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서로 관련된 거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주로 출제가 됩니다. 책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공매 절차, 경매 절차. 그러면 그 절차에서 진행되는 등기는 그 서로 관련된 등기겠죠. 공매 절차가 뭔지는 아셔요? 정확한 절차는 뭔지 모르지만
세금 안 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해버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 경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은 서로 관련된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오늘은 이것만 볼 건데요.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아직 민법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이해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답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7억짜리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담보로 제공한다면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한다면 을은 10억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네? 안 빌려줘요. 왜요? 담보가 부족합니다. 맞죠? 다행히 자기 부인 명의로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3억 원짜리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담보로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담보로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물론 저도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꼬시고 있는데 저를 절대 안 해주려고요. 네. 네. 이렇게 담보로 제공합니다. 얘 훌륭한 배우자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번지 토지고 이거는 101번지 토지인데 같은 관할입니다. 같은 관할인데요. 이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채권액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채권액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10억을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 설정 10억을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7억 저당권 3억 저당권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이게 다르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일반 저당권이 뭔지는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동저당권이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공동저당.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채권이 같을 때. 맞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거래행위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래행위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개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10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서로 관련된 저당권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이 저당권 설정도 10억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도 10억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이죠. 그래서 10억을 담보한다는 서로 관련된 저당권 두 개라는 겁니다. 서로 관련된 저당권이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같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네. 여기까지 좀 보시면 거기 예외 일괄 신청이 나와 있는데 박스를 보시죠. 거기 박스의 첫 번째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를 보시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같은 채권과 관련된 저당권 등이니까 서로 관련된 거래죠. 따라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워낙 높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